저 경제연구원의 이경태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실 제가 감히 이 주제로 강좌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제 자신에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를 전공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된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실 대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굉장한 연구 성과를 내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의 최승주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연세대학교의 김철용 교수님 계신데 제가 일단은 한국은행에 재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요강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이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경제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실험 연구 사례를 제가 개괄적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5개인데 제가 2개는 제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위험 수익률 수준에 따른 투자 행태라는 실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어떤 개인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그 다음에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논문이 2개가 있는데 그걸 설명할 거고, 3번째로는 사실 리처드 세일러 교수님께서 이제 넛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많이 소개가 되셨는데, 그런 넛지를 활용한 그런 에너지 절약 사례, 그런 이제 필드 엑스페리먼트, 그러니까 현장 실험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한 바가 있는데 그 연구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은 제가 박사 생활을 진행하면서 이제 공조자 진행했던 이제 구성의 오류,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보수의 변화가 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2015년도 8월에 영국에 있는 노팅엄 대학에 제가 공부를 하러 갔고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 제가 박사 학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가 이제 사이먼 게처, 그다음에 마틴 세프턴이라고 하는 게임 시오리아, 그다음에 협력 유인에 대해서 실험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제가 박사 학위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개인의 자산과 관련된 선택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실험경제학이란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이론 및 모형 예측을, 그러니까 통제된 실험을 활용해서 이제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관측하는 경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GDP가 급락했을 경우에, GDP가 급락하다가 아니면 GDP가 갑자기 빠르게 상승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게 소비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생산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보통 이러한 것들을 단일 요소 하나만 변경시켜서 그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주로 이런 실험 경제학 방법론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위에는 이제 해가 있고 어떤 새싹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키웠더니 이제 나무가 되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하나의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주입했다든가, 그래서 위에랑은 상황은 조건은 똑같은데 조건을 하나 변경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면 사실 그것은 밑에서 추가했던 하나의 조건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인과관계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보통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학이나 미시경제학에서 이제 주로 이제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external validity, 그러니까 그게 정말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간혹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 경제학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식의 맥월드 인덕션, 그러니까 역진 귀납법이라고 이제 게임 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로직이 있는데, 그것을 단지 비판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잘 설명하지 못하면 어떤 대체 가설들이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 분야에서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로나 전에 혹시 이제 학교를 만약에 다녔었더라면 아마 이런 랩 실험에 참여하셨을 기회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심리학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학 쪽에서 이제 이런 랩 실험들을 하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상당수의 랩들이 이제 운영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연구실 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랩 엑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이나 이제 유럽권 국가에서는 이런 랩들을 다시 개방을 해서 지금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운데 보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실험을 통제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의자에 그 저 파티션 안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실험에 참가하시는 분들이고, 저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실험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제 그 절차를 읽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통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그 학교마다 이게 홈페이지 같은 걸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 사람을 모집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오시면은 이 실험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실험이 종료가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그 보수는 예를 들어서 뭐 고정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선택에 연동되도록 보수를 설정해서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실험을 참가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장 실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필드 엑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그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됐던 것이 그런 저 개발도상국 같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장 좋은 예가 이제 그 아이들을 학교에 많이 보내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가장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했는데, 보통 그럴 때 저런 형태의 그 현장 실험이 활용됩니다.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 그 동료 박사가 진행했던 연구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가게 구성원, 그러니까 이제 부부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이제 금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결혼 형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형태라 하면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중매라는 개념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제가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아직 이게 중매 결혼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연구하셨던 거는 이제 중매로 맺어진 커플과 그다음에 연애를 통해서 이제 이어진 커플이 저런 이제 그 공공재 게임 같은 것을 이제 현장 실험을 했을 때 그 결혼의 형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논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근래는 아니고 사실 2010년대부터 많이 쓰였던 이제 온라인 실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험을 하는 이유는 보통 그 랩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실험을 하는 그 대상이 학생들로 한정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경제학에서 모델링을 할 때 그 예를 들어 하우스홀드의 그 효용함수, 유틸리티 펑션을 저희가 이제 그 모델링 할 때 그 사람이 학생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그런 걸 셋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일부에서 보시기에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를 갖다 그대로 그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이제 그 의문을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현장 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이게 그 인구로부터 그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온라인 실험을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온라인 실험을 할 때에는 제가 여기서 업체 이름을 명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이제 그 한국에서 저런 설문조사 업체 검색하시면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업체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다음 장에 소개해드릴 거지만은 그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저런 온라인 실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중앙은행이나 아니면은 통계청에서 보유한 그런 저희가 이제 가계금융 구치조사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본 설문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일부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게 저기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라고 하는 저기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실험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서베이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흔히 그 온라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거 이제 레이블링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노동을 고용하기 위한 플랫폼인데 그 최근까지도 이제 저 플랫폼을 활용해서 많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 플랫폼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그 저렴한 비용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저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성인 인구 표본을 대표하는 것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직까지 학자들 간에 이제 이견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표본 조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층간 추출된 표본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 이제 프롤리픽이라고 해서 주로 영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활용되는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이제 그 참여를 해서 이제 하실 수 있고 그 관심이 있으시면 저기에 접속을 해서 아이디를 부여받은 다음에 실험에 참가하시면은 보통 그 실험에 참여하지 한 일주 이내에 보통 이제 그 소정의 사례비가 계좌로 입금된다. 그 계좌는 왜냐하면 그 특정한 회사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핀테크 업체의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계좌에 입금이 되게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저기 어카운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제가 했던 연구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이제 훌륭하신 그 실험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했던 연구의 사례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가지 자산을 이제 주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인데, 근데 이게 당연히 현실 세계랑 다릅니다. 현실 세계는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시면은 주식이 솔직히 이제 1000가지, 10,000가지 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현실을 다 반영하기에는 그렇게는 너무 복잡하고, 사실 우리가 실험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사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간단한 형태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초이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A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확정 수익률이 1%고 자산 B 같은 경우에는 저 1년 후에 저 기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6%인데 저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원래 그 영어로 작성된 논문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글로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첫 번째 라인에 이제 100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인데 100만 원을 만약에 투자했으면은 20%의 확률로 1년 뒤에 106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 밑에 두 번째 라인을 보면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이제 20%의 확률로 이제 106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2%의 확률로 이제 100만 원을 투자했지만 66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라서 이제 100만 원 투자했으면은 이제 146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6% 정도 된다라고 안내를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랑 보시면은 차이가 있는 거는 수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년 확정 수익률이 5%고 자산 B 같은 경우에는 1년 후 기대 수익률이 이제 1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위험 자산인데, 왜냐면 확정 수익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도 무조건 이제 5%의 수익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위험 자산, 여기서 자산 A는 이제 무위험 자산이고 자산 B는 이제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은 아까 이제 앞장에서 봤다시피 두 개 간의 차이는 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실험은 이제 궁극적으로 그 무위험 자산 수익률과 위험 추구 행태에 관한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이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공황으로 이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당 기간 이제 낮게 유지를 했는데, 2017년도 경해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은 당연히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과연 그것이 일반인들도 동일한 패턴을 보일까라는 이제 연구 질문을 갖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험은 단일 실험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이 실험의 강건성 그러니까 로버스트니스라고 하죠. 이 실험이 정말 그 단지 내가 운으로 결과가 잘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현상인지, 지속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세 차례 이상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실험에 제가 그래프를 갖고 온 것이고요. 그래서 아니요, 앞장 유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의 제목은 이제 밑에 제가 써놨지만 제 소스 다 써내서 Low Interest Rates and Risk Taking Evidence from Individual Investment Decisions.라는 이제 그 Review of Financial Studies의 이제 페이퍼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수평선은 이제 무위험 자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뭐 5%인 경우도 있고 가장 오른쪽은 15%죠. 그 수직선을 보시면은 수직선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위험 자산의 몇 퍼센트 비중의 자산을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5% 조건에서는 그 약 50, 평균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한 56.8%의 자산을 갖다가 위험 자산에 배분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무위험 자산에 배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약간 이제 비선형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뭐 10%, 15%로 이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차이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49.9%, 50.6%인데 지금 거의 그 밴드는 거의 같은 수준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 명목금리가 이제 그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이제 3% 이하 기점에서는 그 행동이 좀 유의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3%였을 때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약 한 58.3%의 자산을 갖다가 위험 자산에 배분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1%로 내려가게 되면은 위험에 대한 추구 성향이 더 강해져서 이제 64.6%를 배분하게 되고, 이게 제로가 되면은 거의 70%, 거의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78% 정도의 자산을 갖다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결과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한 사람한테 뭐 5%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의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에서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한 번만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실험에 참여했는데 저는 이제 무작위로 배정이 돼서 5% 그룹이 됐으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이제 무작위로 배정이 돼서 이제 10%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조건마다 이제 200명씩의 사람들이 지금 참여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다른 실험을 이제 또 하나 이제 부수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혹시 그게 어떤 경험,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랑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건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높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경험하게 하고요. 네,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낮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한번 경험하게 한 다음에 높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hypothetical이라고 써 있는데, 이 hypothetical의 말의 뜻은 이게 진짜로 그 여러분의 선택과 연동이 되어서 그 실험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겠으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일종의 가정법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는 그냥 고정된 보수만 받는 거죠.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사람의 보수를 그 사람의 선택과 연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라는 선택을 했는데 A라는 결과물에 제가 10달러를 받게 돼 있으면은 제가 10달러를 받는 거고,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만약에 0으로 나오게 되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설계한 건데, 사실상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과거에 높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한번 경험했으면은 이제 수익률이 변동이 되었을 때 만약에 낮게 변동이 되면은 훨씬 많은 자산을 갖다가 유의한 수준으로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낮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수익률이 높게 올라가더라도 뭐 그렇게 행태에 막 아주 큰 영향을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카네만의 트보스키라고 하는 경제학자이면서 심리학자시죠. 그래서 그분이 제시한 게, 사람이 보통 이제 자기 이게 중거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월 소득 500만 원이면은 제 중거점, 제 기준점은 이제 5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200만 원을 모는 것이면은 제 이제 중거점은 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이제 손실과 이득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무위험 자산 수익률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변동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전통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배분 이론에 따르면은 그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변화하더라도, 수준이 변화를 하더라도 위험 자산 간의 수익률 격차가 똑같으면은 사실 그 포트폴리오 배분 결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해왔더니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갭을 유지하더라도 무위험 자산 수익이 낮아지면은 사람들이 보다 위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만약에 중거점, 그러니까 자기의 투자 기준점을 갖다가 뭐 연수익률 3% 아니면 5%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보다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이하는 본인이 이제 손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있고, 이걸 또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대체 가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1%랑 5%는 사실 이걸 봤을 때는 1%와 6%는 그러니까 똑같은 5% 포인트 차이라고 하더라도 체감상 이게 변화 크지 않은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100만 원을 넣었을 때 1%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1년 후 받는 그 금액은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6%와 5%와 11%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받는 금액의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심리학적으로 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이제 낮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일 때는 보다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그렇게 설명하는 대체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가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실험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둘 중에 정말 맞는 것을 가려고 싶으면은 다른 실험을 다시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실험은 어쨌든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들이 어떤 수익률 수익률을 추구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비단 이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투자 행태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저희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통화 정책의 커뮤니케이션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해외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문을 보시면은 꽤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화 기준금리를 이 정도 설정을 했고, 그 밑에 그러한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형태의 의사 결정문을 많이 내보내고, 현재까지도 많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지금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비단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게한테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제 그분이 이제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노력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란은행에서 Behavioral Insight 팀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한 연구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영란은행에서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니까 왠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쉽게 바꿔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과 들어가는 문장의 길이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실 때 쉽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논문을 쓰신다고 하시면 어차피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자들로 그렇게 쉽게 쓸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문이나 이런 것들은 학자들만 보는 것들도 아니고 금융시장, 그리고 기업, 그리고 일반 가게를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측정하는 지수 기준으로 이렇게 쉽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의 양도 지금 여기서는 대략 한 1100자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는 한 870자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실험 어떻게 하냐면은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A라는 그룹은 이 의사결정을 보여준 다음에 5개 정도의 질문을 던져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많이 맞췄으면 잘 이해한 것이고, 조금 맞췄으면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무작위로 선정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통화정책 의사결정문을 보여주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던져서 얼마나 많이 맞추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제가 이제 결과표는 가져도 결과표는 이제 막 계량 분석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최대한 그런 뭐 계량 분석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 위주로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 페이퍼가 지금 구글에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Enhancing Central Bank Communications Using Simple and Relatable Information이라는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에 기재된 페이퍼를 보시면은 거기에 모든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했더니 실제로도 그래프가 있고 좀 더 축약된 정보를 그러니까 요약이 잘 되어 있는 정보를 본 사람들이 보다 좀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금리 몇 %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는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저기 영란이 한 가지 더 실험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변화된 것이 글자의 양도 줄어들었고 지금 그리고 그래프도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한 것이 그래프를 넣어서 사람들이 보다 잘 이해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글자의 양이 줄어서 아니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써서 이해를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실험을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거 이제 컨트롤 그룹인데 그래서 이제 기준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냥 글자만 있는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보여주고 내용은 거의 바꾸지 않고 여기는 그래프만 넣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프만 들어가고 사실 글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 글도 쉽게 쓰고 그래프도 이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프는 다 빼버렸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명확해지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그림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쉽게 쓰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고, 물론 이제 그래프도 이제 부분적으로 기여를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내용을 쉽게 쓰는 것보다는 그 기여 효과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세 번째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여기서 저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좀 더 쉽게 써볼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랑 같이 이제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도 들어가 있고 이제 요약된 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보다 조금 더 쉽게 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interest rate capped at 5.5%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중앙은행 결정 쓸 때 뭐 한국은행은 아니면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몇 % 유지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아예 명확하게 해서 we have kept interest rate at 5.5%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갖다가 이제 문어체적인 표현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간의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해 보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사람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결과들을 전부 다 요약을 한 건데 여기서 컨트롤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글만 있었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5개 중에 4개 이상을 맞추는 사람의 비중이 12%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비주얼 서머리를 하면 아까 그래프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내용도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쓴 경우였는데 그 경우에는 컨트롤 그룹에 대비해서 4개 혹은 5개를 맞춘 사람들의 비중이 26%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게 차이가 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Relatable Summar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통화정책 결정을 정말 우리가 한번 쉽게 써보자라고 해서 바꿨던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34%의 사람들이 다 4개 이상을 맞췄고, 그리고 뭐 2개, 3개 맞춘 사람들도 지금 비중이 이제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이 실험의 시사점은 중앙은행에서 아니면 뭐 비단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해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기관에 대해서 갖는 신뢰도에 대해서도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평가하게 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그래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래프보다는 무엇보다도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쉽게 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각국에서도 이제 저 실험 이후에 지금 이제 오른쪽은 이제 스웨덴에 있는 릭스뱅크고 이제 왼쪽은 이제 영랑은행의 홈페이지 보시는데, 이제 예전에 한 2015년도 이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통화정책 의사결정문 저 두 개 기관에서 다 텍스트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래프적인 요소도 높고, 그리고 요약을 꼭 넣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도서관에서 이게 책을 오래 읽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명되기 전에 시점에는 뭐 어떤 연구 자료를 찾아야 한다 싶으면 도서관 가서 책을 뒤져봤는데, 사실 요즘엔 다 이제 컴퓨터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영상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저희가 뭐 트위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분은 아마 대부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기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저분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제도들을 고안을 해서 이제 경제가 이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기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텍스트는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대략 한 2012년쯤에 이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상당히 낮게 유지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속칭 불리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가 단지 이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향후 이제 금리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이제 사람들의 기대를 조정해 나가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22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느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자체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포워드 가이던스 이건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께 금리를 어느 정도로 차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하나의 조건부로 말씀드리는 분이고, 이게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이게 구속력 있는 공약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때그때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뭐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뭐 갑자기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 할 때는 이제 약속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중앙은행에서 제가 명목금리 하한이 제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는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금융기관들이 저금리에 대출을, 그러니까 저금리에 뭐 기업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가계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급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걸 공급받은 이제 경제 주체들은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투자를 늘릴 것이고, 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성장을 견인하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행됐던 시기에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특히 이제 가계의 기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에르 코이비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신데, 제목은 이제 Forward Guidance and Household Expectations라고 해서, 사실 워킹 페이퍼는 이제 이미 2020년도에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에서 굉장히 좋은 저널이 지금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실험 내용이 굉장히 길고 그 내용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만 이제 하나 찝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했을 때에는 보통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성인 인구를 대표하는 그 표본을 그 서베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 중에서 대략 한 1,000명 내외의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각기 다른 조건의 정보를 갖다가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연방준비은행이 뭐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를 주고, 그리고 뭐 또 다른 그룹은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요. 뭐 또 다른 그룹은 이제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 플라시보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정말 그 통화 정책과 상관없는 인포메이션만 이제 넣은 경우가 있고, 정보가 넣은 거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금리 그 변화에 대한 이제 그 제시 대신에 그냥 현 상황에 대한 설명만 이제 충실하게 하는 정보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들, 트리트먼트 그룹이 대략 한 2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은 이제 하나의 이제 기준 그룹이 있고 나머지 24개의 그룹은 이제 각각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단위로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수평선이 정보를 이제 제공받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라이어라고 부르거든요. 프라이어에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수직선이 이게 포스테리어인데, 이제 포스테리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보 인포메이션을 받은 다음에 그 처치 효과를 갖다가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테리어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컨트롤이 이제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죠. 이게 제가 해석만 도와드리면은 이게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효과가 작은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완만할수록 그 정보 효과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컨트롤 그룹 같은 게 가장 이제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약간 좀 편향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3%지만 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10%를 형성하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정보도 받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이제 포스테리어 그냥 10%로 그냥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점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FG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받은 것이었고,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어가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한 10% 정도 형성돼 있는데, 프라이어가 그 뜻은 이제 내 기대 인플레이션은 과거에 이제 아무런 정보도 받기 전에는 10%였는데 그 사람이 수정을 해서 그냥 2% 정도 수정을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그룹도 꽤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금리가 어떻게 변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그 사람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내린 결론은 포워드 가이던스 자체가 뭐 어떤 다른 형태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보다 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무 정보도 없을 경우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때 어느 정도 길이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냐, 그것도 그냥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향후 1년을 제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향후 2년을 제시해야 되느냐, 향후 3년, 4년, 5년을 제시해야 되느냐, 그것들이 있는데 지금 결과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2년까지는, 그러니까 2년 정도, 그러니까 2년 이내의 시기에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그것이 좀 이펙티브했는데, 그러니까 효과적이었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정도까지 효과가 존재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미국 연준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다플랫이라고 점도표가 있잖아요. 점도표가 보통 이제 2에서 3년 시기 정도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아무런 뭐 연구 결과가 없이 그렇게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저런 연구 결과들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정책을 설계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예, 다음에는 이제 넛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리처드 세일러 교수님께서 예, 그 저서를 지금 넛지 책 아마 다 한 번쯤은 아마 저기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재밌는 실험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로렌츠 괴테라고 하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 실험경제학자, 지금 싱가포르 대학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셨던 이제 프로젝트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워킹 페이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뭘 진행했냐면은 제가 이제 항상 농담으로 그 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샤워를 오래 하면은 제가 농담으로 샤워를 너무 오래 해서 너 때문에 이제 부부곰이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미터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샤워기에 설치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물 사용량을 얼마나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고안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스마트 미터가 있는데, 이제 가장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온도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38도. 지금 그 왼쪽에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저거는 사용량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2리터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9시라고 되고 10.2라고 표현된 거는 여태까지 지금 10.2리터를 썼고, 지금 여태까지 물의 사용량을 한 것은 뭐 목표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덜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은 이제 40리터,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싱가포르에 그 있는 그 여러 가구들 대상으로 이제 무작위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룹을 이제 세 개로 이제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룹 1은 저기 온도만 나오게 되는 이제 샤워기를 받게 되고, 이제 그룹 2는 현재 사용량만 있는 그 샤워기를 받게 되는 거고, 그룹 3은 저기 피드백에 같이 주어지는 그 샤워기를 받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의 그 물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래프를 원래는 저기 괴테 교수님이 이걸 원래 다 쓰셨는데 제가 좀 약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하나씩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수평선이 보시면은 이게 총 4개월 동안 진행이 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4개월 끝에 임박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0은 이제 당연히 이제 실험 전이겠죠. 그래서 그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사용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 그룹이 의미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만 나오는 그 샤워기를 받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물 사용량이 이제 보통 한 20리터 시작해가지고 뭐 줄고 한 20리터에서 24리터 내외 정도로 이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타임 피드백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현재까지 물 사용량만 나오는 그런 샤워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초기 조건은 다 비슷합니다. 초기 조건은 한 20리터 약간 미만 그 정도에서 다 이제 초기 조건이 시작하는데, 지금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온도만 나오는 샤워기를 받은 그룹에 비해서 물 사용량이 더 적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예, 마지막은 그 지금 당신이 그 목표를 초과하지 않았냐라고 그 제시해주는 마지막 샤워이잖아요. 그 조건에 있을 때 이건 더 그 사람들이 물을 많이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험이 그냥 그 되게 단기간에 끝났으면은 이게 지금 장기 효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실험이 굉장히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효과가 점점 약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보시면은 스터디 컴플리션, 그러니까 20 정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물을 많이 아끼고. 근데 그 효과가 이제 조금 약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넛지 효과가 이게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그 샤워기를 지급하는 것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그 개입 비용으로 그 어떤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한 것이 이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넛지까지 마쳤고요. 예, 시간이 막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지겨우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성의 오류가 하는 실험인데, 근데 왜 구성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은, 구성의 오류가 중요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상황들이 보통 이러한 그 구성의 오류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뭐 가장 흔하게는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저 학부에서 저 팀플 저희 과제할 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최선으로 하고 다른 분이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라이딩하는 게 제일 만약 그분이 열심히 해온다면 그게 제일 좋은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흔히 경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체적인 사회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어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때로는 전체적으로는 되게 그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균형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제가 이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실험에서 본 것은 이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놓고 그 보수를 변화시켰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뭐 둘 다 같이 협력적인 행동을 하면 이제 5만 원 받고 뭐 둘 다 이제 서로 배신하면 이제 2만 원 받는 거고, 제가 만약에 상대방이 협력하는 사이에 제가 그분을 배신하게 되면 저는 이제 8만 원 받는 그런 구조죠. 그분은 만 원 받는 구조인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배신당했을 때 그러면 그 보수를 올려주면 어떻게 될? 그 사람이 좀 더 협력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강화될까?라고 해서 이제 그 굵은 것이 펼쳐진 게 변화만 준 거고요. 그래서 1만 원에서 1.9만 바꿨죠. 저는 예시입니다, 저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조건 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배신할 수 있었으면은 아까 8만 원 받는 구조였는데 그걸 갖다가 좀 6만 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텍스 같은 거 되겠죠. 그래서 한 6만 원 같은 걸 낮춰버리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그러니까 둘 다 같이 하는 거는 똑같이 놓고,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다 이제 그 배신을 했을 때 이제 보수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건 이제 아까 2만 원에서 4만 원이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공통적으로 협력을 함으로써 받는 그 보수의 효율성이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둘 다 배신을 하게 되면은 아까는 이제 총합이 8만 원이었는데 뭐 둘 다 협력하다도 이제 10만 원 받고로 2만 원밖에 계산이 안 되니까 전반적인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상호 협력에 따른 그 효율성 개선은 이제 좀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설계를 해서 대략 한 8개의 게임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보수의 높낮이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그 논문들의 저 보수 그 지표에서 그 하위 25%를 갖다가 제가 이제 낮은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 상위 20%를 갖다가 이제 높은 수준의 그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의적으로 보수를 설계함으로써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그런 좀 논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하고 있고, 이건 지금 현재는 이제 워킹 페이퍼 스테이지고 지금 저널 중에 하나에 지금 투고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수정 후 재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배신당했을 때의 그 안 좋은 보수, 그러니까 최악의 보수를 갖다가 이제 하나는 낮게 설정했고 하나는 높게 설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설령 제가 배신당했을 때의 그 보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올려서 일종의 보험의 성격으로 좀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의 그 협력 확률에 맺히는 영향은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배신했을 때의 그 보수를 갖다가 확 낮춰주면은 그러니까 지금 B랑 E인데, 그러니까 B는 이제 UO에는 저기 뜻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노팅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험한 거고요. 밑에 저희 AMT는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라서 제가 아마존에서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에서 같이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레벨 차이인데 패턴은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배신에 따른 보수를 갖다가 낮춰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보다 많이 더 협력적인 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효율성, 어떤 협력의 효율성을 올렸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템테이션을 조정했을 때보다는 그 효과는 작지만은 어쨌든 그 효율성을 올려줬을 때에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그 협력적인 행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시 선택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었냐면은 저랑 예를 들어서 여기 어느 한 분이 같이 실험하면은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럼 이게 보수의 그러니까 저의 선택이 그 보수에 따라서 바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어떤 이 보수의 변화로 인해서 제가 선택을 바꿨을 때 그러면 제가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바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핑계를 댈 만한 것이 이게 배신을 했을 때의 보수가 올라갔으니까 나는 상대방이 협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속으로 제가 진행했던 실험이 그러면은 게임을 동시 게임 구조가 아니라 순차 게임 구조를 바꾸고자 해서 숫자 게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순차 게임을 바꾸고 이 경우에는 그 1차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움직이는 세컨드 무버는 항상 저 사람이 무슨 선택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대방이 뭐 협력을 선택했으면은 저 사람 협력을 선택했구나라고 해서 그럼 저는 이제 협력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저는 이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포커 게임을 얘기하면 저는 상대방의 패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해서 이제 본 건데 보시면은 이거는 일단 그래프로 설명을 드린 건데 보통 이제 사람이 그 배신에 따른 보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좀 더 이기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설령 협력을 하더라도 일단은 내 앞에 내가 배신을 했을 때 내 보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협력보다는 배신을 많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이건 뒤에서 테이블에 잘 설명을 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뭐 협력을 하고 내가 배신했을 때 많이 잃더라도 그것의 변화가 어떤 그 사람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로 보이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득이 제가 그 리그레션 테이블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아마 저 여러분 강의 전에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추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신당했을 때 보수를 올려주는 게 일종의 보험의 성격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근데 그거를 올려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최악의 보수를 받았을 때 그 보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배신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배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순차 게임을 해보니까 이게 AMT는 이제 아머전 메커니컬 터크였고 이게 아까 이게 노팅엄에서 한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패턴이 그러니까 유의성의 차이는 있는데 뭐 개수의 패턴 거의 똑같았고 저 실험은 제가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 한 번 더 진행을 했었는데 샘플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번 했는데 거의 패턴 똑같았고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배신당했을 때의 보수를 만약에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그 상대방의 그 배신 행위를 더 유발한다. 그러니까 제일 이펙티브, 제일 효과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런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만약에 사회에 발생했을 때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어떤 뭐 조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배신을 했을 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효율성을 올려주는 거. 그리고 어떤 저런 보험의 성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서커스 페이라고 부르는데 서커스 페이오프를 조정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굉장한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슬라이드에 설명 안 드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이 실험에 제가 아직 지금 논문 작성 중에 한데 제가 하나를 더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이 효율성이나 아니면 어떤 뭐 형평성에 대한 가치에서 비롯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그냥 공평성에 대한 그러니까 공평성이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고려에 대해서 비롯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진행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고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고 그거에 따르면은 사실 그 사람이 효율을 추구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뭐 형평을 추구하는 성향인지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과 나의 어떤
그 정의, 그러니까 그런 페어니스에 대한 고려에 기인한다는 것이 그 주 페이퍼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페이퍼에서도 제가 그 여기에 나왔던 그 내용을 제가 다시 다 실험을 했는데 패턴은 거의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험경제학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건성입니다. 강건성. 그래서 이게 한 번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럼 그 실험을 반복해서 여러 번 실험하고 그것이 정말 그 검증이 될 수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저기 아민팍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서베이를 진행할 때 한국에서도 그분이 했었고,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명이 이제 글로벌 프레퍼런스 서베이라는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검색하시면은 딱 웹페이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은 거기서 데이터도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저자가 그 쿼터리 QJ의 게재를, 쿼터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의 게재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할 때에는 일단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실험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어떤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경제 이론이나 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부합하지 않으면은 대체 가설이나 대체 모형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실험 설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행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을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복지 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 제도 같은 것을 이제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작은 규모로 이제 실험을 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유효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확대하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그 학교에서 하는 그 랩 실험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서베이 회사를 통한 그런 이제 그 설문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이제 앞으로는 보다 그 이런 그 유인을 부여한 그 실험 연구가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 연구를 진행 중인 거 있는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조만간 이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실험 경제학의 이해와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